예, 안녕하세요. 곰돌이입니다. 자, 오늘은 동아시아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아시아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수와 당나라, 자, 수나라하고 당나라하고의 율령 체제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 먼저 삼성 육부 체제, 그러니까 중앙 통치기구죠. 네. 중앙 통치기구로 삼성 육부제, 그 다음에 지방에는 주현을 설치를 하였고요. 그리고 수나라에게 있어서 사실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과거제와 국자감을 최초로 설치하여 이제 운영을 한 거죠. 네, 요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기존의 한나라 때까지 끌고 왔던 이 율령의 형식에서 격과 식이 추가가 됩니다. 이때. 그래서 이 격이라는 것은 보완 법령으로서 율을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이라고 하는 거는 영을 보완을 하여서 이제 시행을 하는 데 있어서 세부적인 이제 규칙이다라고 해서 이제 세칙이라고 하는데, 시행과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규칙을 적어 놓은 것이, 그리고 명시해 놓은 것이 바로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격과 식이 추가가 되어서 율령이 조금 더 자세해지고 좀 더 완성도 있게 만들어져 가더라, 좀 더 다듬어지더라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나라의 멸망을 가져다 준 이 대운하 건설, 이 대운하 건설은 우리가 어떤 항목을 해서 넣을 거냐 할 때는 무리한 대규모 토목공사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저우 오면은 이 중국에서 이렇게 밑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국의 그 강과 강을 이제 잇는 그런 대공사를 하게 돼요. 그 탁군이라고 하면 지금의 베이징 지역을 탁군이라고 그러는데, 이때 이 탁군까지, 항저우에서 탁군까지 여기를 이렇게 잇는 그런 대공사가 바로 대운하 건설입니다. 이 대운하 건설과 함께 이제 무리하게 이제 고구려 원정을 나갔다가 이제 대판 깨지면서 이대로 멸망길로 접어들게 되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대운하 건설입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신분에 따라서 차등 적용을 합니다. 뭐 귀족에 따라서 또는 평민에 따라서 노비에 따라서 그 같은 죄를 저질렀더라 하더라도 차등적으로 다르게 적용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나라 때와 마찬가지로 유교의 윤리가 반영이 되었다라는 거, 여러분들 참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나라의 율령체제에서 봤을 때는 국자감과 과거제를 최초로 설치하였다는 거, 그 다음에 격과 식이 수나라 때 추가가 되었다라는 거, 이 두 가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첫 번째 내용이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게 당나라 가서 그대로 계승이 되거든요. 당나라가 그대로 삼성 육부의 주현제를 그대로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수나라보다는 당나라에 나올 확률이 더 크고요. 그 다음에 대운하 건설은 이미 수나라라는 수나라 내용을 처음부터 봤을 때부터 우리 이 대운하 건설은 처음부터 등장했던 그런 사업이니까 여기서는 제가 중요하게 다루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당나라입니다. 자, 수나라가 어이없게 그리고 또 빠른 시일 내로 망해버렸죠. 그런데 그동안에 수나라가 여러가지 업적을 남겼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율령을 어느 정도 완성을 시켰다는 거. 그래서 당나라가 이 수나라의 통치제도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율령에 의한 통치체제를 완성을 한 거는 당나라 때예요. 즉 수나라 때는 이 율령을 정리를 했다라고 우리가 감히 이렇게 정리를 하자면 당나라 때여서는 이 정리된 율령을 가지고 통치체제를 완성을 하기에 이르릅니다. 그래서 당령, 이제 율령 할 때 이제 영이 뭐냐면, 여러분들 앞 시간에 제대로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행정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행정법에 따라서 삼성 육부와 주와 현을 설치를 합니다.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실 테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당나라 때는 과거제가 실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균전제, 조용조,
부병제 이렇게 세 개의 당나라를 근간에 이르는 세 가지의 제도가 실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과거제 따로, 균전제, 조용제, 부병제 따로, 그 다음에 삼성육부 따로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삼성육부 체제인데요. 이 삼성육부 체제를 제가 왜 따로 다루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한국사를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삼성육부를 사용한 나라가 발해고요. 두 번째가 고려라는 나라이고요. 예, 그래요. 이렇게 발해와 고려고, 이 발해와 고려가 이 삼성육부 체제를 거의 그대로 모방을 해와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이 제도를 고쳐나가요. 그래서 발해는 삼성육부의 껍데기는 그대로 가져다 쓰는 대신에 이름과 그 다음에 기능에 대해서 좀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라는 특징을 지니고 있고, 고려는 삼성육부를 개조해서 이성육부로 만들게 돼요. 예, 결국 이 이성육부의 원류는 뭐냐면 당나라의 삼성육부다라는 거. 그래서 이 삼성육부 체제 자체를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따로 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중앙통치제도로서 이 삼성육부가 운영이 되는데요. 이 삼성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세 가지의 성, 이게 삼성이에요. 첫 번째 중서성, 두 번째 문화성, 세 번째 상서성이에요. 자, 중서성과 상서성과 문화성 셋 다 뭐냐면 법령 및 정책에 관련된 상위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법령과 정책을 수립하느냐, 시행하느냐, 심의하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중서성과 문화성과 상서성을 나눠요. 그러니까 발해 같은 경우에는 이 삼성의 형태를 그대로 가져가는 반면에 고려 같은 경우는 이 중서성과 문화성이 플러스를 해서 중서문화성으로 묶어요. 그러니까 이 중서문화성은 법령 및 정책을 수립과 동시에 심의까지 한 기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상서성은 이 중서문화성 또는 중서성과 문화성에서 만들어진 이 법령과 정책을 현실적으로 이제 그 행정적으로 이걸 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서성이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행정부가 되겠고요. 정책을 수립하고 하는 거는 의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문화성도 의회의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우리나라식으로 굳이 짜맞추자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행정부의 역할을 하는 거는 상서성, 그 다음에 중서성과 문화성은 의회의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육부는 상서성의 주관 하에 있는 행정실무부서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행정부처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뭐라 하죠? 법무부, 해양수산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이렇게 각 부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중소기업, 벤처, 이런 거 있잖아요. 중소벤처기업, 이런 거. 예, 그다음 고용노동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부서가 있잖아요. 그거 우리는 행정부처라고 얘기하는, 또는 행정부서라고 얘기하는데, 이 육부가 그 역할을 담당해서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림을 하나 준비하는데요. 황제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건 당나라 또는 이제 수나라 당시에 중앙 행정기구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정기구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중서성은 정책을 기초한다. 즉, 이 정책이나 법령을 수립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안을 만들고 그 다음에 법령 또는 이 정책을 만들어내는 거죠. 여기서 중서성에서 만들어내서, 문화성은 이것이 정책이 맞는지 그 다음에 이 법령이 맞는지를 심의를 하고요. 예, 그래서 괜찮다, 만든 것 이거 그대로 해서 집행하도록 하라라고 둘이가 얘기하면 이제 상서성에서 이거를 집행을 하는 거죠. 이걸 집행하면은 인사에 관련된 업무,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소위 말하면 사람들을 등용하고 어디다가 배치할 건지, 그런 뭐라고 하죠? 이제 인사 이동 관련된 그런 이제 부서 배치,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것은 이. 그 다음에 호는 재정이에요. 그래서 회계 업무도 맡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어디다 쓸지,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 즉 재정 또는 세금을 어떻게 거릴지, 이제 세금에 관련된 이제 세금 문제를 해결하는 부서가 또
호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조라고 했을 때는 2조, 호조 이렇게 되고, 이제 이 6부 같은 경우에 이제 2부, 호부, 예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 얘는, 여기서 말하는 얘는 진짜 예의할 때 그 예자예요. 예, 이제 예의를 차려라 할 때 그 예자인데, 의례, 그러니까 뭐 제사라든지, 특히 이 제사는 누가 지낸 제사냐면, 황제가 뭐 하늘에 올리는 제사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을 관장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황제가 이제 조상 황제들에게 이제 조상들에게 올리는 그런 그 제사에 대한 뭐 예의라든지 뭐 격식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주관하는 부서가 되겠습니다. 또는 외교, 뭐 사신을 누가 보낼 건지, 아니면 자신이 어떤 식으로 해서 가면 되는지, 그런 등등등등 재반사항을 처리하는 것이 예부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병부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병무청이 아니고, 이게 병무청을 주관하는 부서가 국방부죠. 예, 죄송합니다. 예, 국방부의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더 이상 말 안 해도 되겠죠. 자, 형부, 사법인데, 이거는 이제 법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법무부도 좋고요. 그 다음에 법무부가 아니면 이제 사법부라고 사법부 기능을 한다라고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 공은 뭐냐면, 우리가 공사할 때 공자예요. 이거예요. 예, 공할 때 이 공인데, 토목 건축에 관련된 거야. 그래서 뭐 건물을 세우는데 뭐 건설 계획이라든지 뭐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토목과 관련된 또는 건축과 관련된 그런 이제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공부가 되겠습니다. 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뭐 주택공사라든지 뭐 그런 것들, 예, 등등등 이제 공사 업무들 있죠. 예, 공사에서 하는 거, 즉 공기업에서 하는 그런 이제 업무들 중에 이 뭐 건설과 관련된 애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제가 삼성 6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무튼 이 중서성, 상서성, 문화성 이 세 개의 삼성이 이 법령과 정책을 이제 관장을 한다면, 이 6부는 세세한 그런 이제 행정 업무들을 관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호의 병형공, 이 6개의 부서는 뭐 정확하게 이런 업무들을 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외우라는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6부가 또는 6조가 이러한 업무들을 보고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우리가 그러니까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과거제도에 대해서 볼게요. 과거제도는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고려와 조선에서 이제 도입을 하는 제도인데, 고려 때 처음 들어왔다가 조선 때 와가지고 많이 발전이 돼요. 그래서 이 고려와 조선에 대해서 배우셨다면 아마 이 과거제도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실 겁니다. 자, 과거제도를 시행하는 이유는 이거예요. 행정 능력을 갖춘 사람, 그 다음에 특히 명령이나 이런 것을 문서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 문서 해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을 선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행정 능력도 뛰어나면서 문서 해독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기본적으로 글을 잘 쓰고 잘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예, 이런 사람들을 선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진 임용시험이, 관리 임용시험이 바로 과거제도입니다. 특히 이 관리 임용시험을 치르는 데 있어서 이 과거제도가 선택을 한 과목이 무엇이냐, 바로 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를 많이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유리한 시험이 되는 거고, 이 시험 자체가 유교적 능력을 갖춘 지식인을 채용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관을 뽑는 시험에는 두 가지의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는 진사과, 하나는 명경과가 있어요. 진사과는 시와 그 다음에 이제 시문 위주라고 되어 있는데, 소위 말하면 너가 얼마나 글을 잘 쓰느냐를 보는 것이 바로 시문 위주의 진사과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너가 유교에 관련돼서 유교 이론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전 위주의 이 명경과, 이 두 가지를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토지제도와 수치제도에 대해서 좀 볼게요. 자, 토지제도라고 하는 것은 토지를 어떻게 분배해서 운영하고 있느냐에 대한 제도이고, 수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어떤 제도를 통해서 걷느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먼저 토지제도에 해당되는 내용은 바로 균전제예요. 그래서 이 균전제로부터 시작을 해서 수취제도로 넘어갑니다. 즉 균전제가 실시했기 때문에 조용조 제도와 그 다음에 부병제 제도가 가능했던 거예요. 즉 그러니까 이 균전제가 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그래서 조용조와 부병제가 동시에 이렇게 세 개의 제도가 어울려서 이게 서로 이제 묶이면서 어우러지면서 나라가 돌아가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균전제라고 하는 거는 호적이라는 걸 먼저 조사를 해요. 이 호적에다가 뭘 쓰냐? 3년마다 이게 어떤 집에 사람들이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하는지 인구 파악을 하는 거죠. 인구 파악을 하고 이 백성들에게 일정한 토지를 지급합니다. 이것이 균전제야. 그래서 균등하게 전 땅을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토지를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균전제라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즉 국가가 백성에게 토지를 이러니까 국가가 백성에게 합당하게 무엇을 거둘 수 있느냐? 세금을 거둘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조용조 이렇게 조용조의 이런 세금 제도를 실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조는 무엇이냐면 조세인데 토지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토지를 갖고 있다라는 거 가지고 세금을 매기는 겁니다. 토지에 대한 세금. 그다음 용은 뭐냐면 역이에요. 역. 그러니까 노동력을 부과하는 거예요. 성인 남자에게 부과하는 노동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 용을 즉 이 역을 하고 싶지 않을 때는 비단으로서 그만치 부담을 하면은 면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 마지막에 있는 이 조와 요 조는 조금 달라요. 자, 마지막에 있는 조는 뭐냐면 각 집마다 비단을 일정량을 징수 또는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각 집마다 비단을 징수시킨다. 즉 비단을 세금으로 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이거는 원래 여러분 특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예.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에 보시면은 조세와 그 다음에 역과 그 다음에 특산물을 내도록 하는 게 있어. 그걸 우리 뭐라 하느냐? 바로 공납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각 지역마다 나오는 특산물을 내도록 하는 건데 여기에서 조용조에서 나오는 맨 끝에 조는 그런 특산물이 아니라 각 집마다 비단을 내도록 하는 거예요. 예, 요 차이점을 좀 아셔야 되겠고요. 자, 다음 부병제입니다. 부병제는 농사일이 한가로운 시기를 우리는 세 글자로 농한기라고 그래요. 한가로울 때 농산일이 한가로운 시기에는 교대로 근무를 해요. 뭘로? 병사로서 근무합니다. 누가? 농민이 병사로 근무를 합니다. 그것도 교대로. 그래서 군사훈련, 이때 군사훈련도 하고 도성방어도 하고 치안 담당을 하는 거야. 그런데 농번기 때는 동원을 안 하는 거죠. 네. 왜냐? 농민이 병사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뭐라 하냐? 농병일치라고 그래요. 즉 농산일을 하는 사람은 병사일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농병일치라고 얘기를 해요. 예. 보통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병사는 병사일만 하고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만 하잖아요. 그죠? 또는 미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더욱 심하죠. 농병 분리가 돼 있죠. 제대로.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금 봤던 제도를 정리를 하면 이렇습니다. 균전제를 통해서 토지를 주면 이 토지를 가지고 조세를 부담해야 돼요. 백성들은. 그래서 토지에 매기는 세금, 즉 조세를 내고 그 다음에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또는 현물 역시 비단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 편물로 내거나 또는 집집마다 비단이나 면포를 내는 공납을 이 세 가지의 세금을 부담해야 된다. 이걸 조용조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농민은 한가로운 기간, 농한기에 군인으로 일정 기간 이상을 복무를 해야 돼요. 네, 이거를 부병제라고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나라와 당나라 시대의 율령 체제에 대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이 체제를 바탕으로 해서 동아시아의 나라들이 어떻게 율령을 받아들였고 어떻게 이제 입맛에 맞춰서 바꿔왔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곰돌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곰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